하방의 단단함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로 치고 나갈 모멘텀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코 관련 소식인데요. 엠텍비전, 테크윙 포함해서 4개 회사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0-70%의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일부 승소 판결인데요. 선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 엠텍비전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고 있고, 테크윙도 주가 강세입니다. 어쨌든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는 좀 이런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두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개의 기업이 해당된 게 아니죠. 백수십 개의 중소기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기억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또 이거 관련된 소송이 120개 정도가 넘습니다. 키코 관련 소송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것은 물론 한 서너 개의 기업이 3개 은행을 해당한 거기 때문에요. 상장되거나 코스닥 이제 등록된 기업은 몇 개 있고, 은행은 상장된 은행은 하나은행에 하나가 해당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기업들은 당연히 이번에 배상을 받게 된 기업들은 당연히 플러스 효과 호재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에는 상당히 또 호재거리가 되겠죠. 다만 오히려 저는 그거의 그런 기업들 호재보다는요,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판결문을 제가 읽지 못했지만은요, 내용을 지금 나온 거 보면 불안전 판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불안전 판매가 모든 보험사라든가요, 은행, 심지어는 증권사에서는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펀드 판매하거나요, 어떤 상품을 팔 때요. 아마 상당히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특히 이번에 배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은행, 그리고 앞으로 진행된 은행들에는 잠재적인 악재, 결국 정책 변수의 불안감이 하나 더 플러스되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항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선례가 됐다는 점, 금융권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금융권 부담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키워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9일째 자금 이탈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 규모는 300억 원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제약주 강세입니다. 조정장 흐름 속에서 제약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중국 8월 HSBC PMI 9개월 내 최저입니다. 중국의 8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9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7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던 이 지표는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제약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시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슬금슬금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시장 등락이랑 관계없이 꾸준히 올라갔던 업종이 제약업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됐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 일단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2분기까지 워낙 나빴기 때문에 더 나쁠 것이 없다.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제약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클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간다는요, 똑같은 논리가 지금 거의 2-3개월째 반복돼 왔다는 얘기죠. 물론 간혹가다 새로운 뉴스가 나온 곳은 있습니다.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요, 해외 수출이 좀 늘어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제약사들 경우에는요, 10대 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또 2-3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시장에서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앞으로도 또 2-3개월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만 탑픽을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제약주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미약품이 아마 그나마 좀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제약주 상당 기간 소외됐고 1분기도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었는데 3분기부터 좀 회복될 것이다. 거꾸로 이런 기대감도 이제는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탑픽을 꼽자면 한미약품, 전에도 한번 그 말씀 해주셨는데 한미약품을 역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지표가 중국의 8월 HSBC 제조업 PMI입니다. 예비치죠.
근데 대충 이게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들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나쁘게 나와서 중국 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장중에 발표된 HSBC의 PMI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컨센서스상으로는 지금 중국의 GDP가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최근에 이 3분기 GDP가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계속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조업 지표를 발표를 계기로 3분기 GDP 추정치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나왔었던 유동성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지방 정부의 부동산 규제 우려나 소매 판매 감소 전망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에 더해져서 제조업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우려는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시각이 아직 긍정적으로 변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요소고 이제 2분기 GDP가 바닥이다라는 게 아니라 3분기 GDP가 2분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이렇게 이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옥수수 작황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바스켓에서 식료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 옥수수 가격이 작황이 나빠지면서 이 10월 달에 수확이 시작되면은 4분기부터 옥수수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가 인플레이션의 거의 제일 최악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로 점차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증가나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우려감이 4분기에 중국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부담까지 일단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경기 부양 카드가 만만치 않을 텐데 한 가지 지금 확실한 거는 중국이 2분기 바닥 찍고 3분기 돌아갈 것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은 3분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그 논쟁 쪽으로 좀 논점이 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연준회의록 공개 이후 낙폭 만회입니다. 미국 연준회의록에서 경기 부양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경기 부양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언급이 됐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요새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닌가 좀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는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 이런 또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 나온 얘기 같긴 한데 관련 내용들 엮어서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제 의사록에 대한 공개인데요. 지난달과 이번 달에 바뀐 것은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에는 딱 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좀 많은 사람이 했다는 많은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갔고요. 아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죠. 경제 지표가 계속 좀 악화되는 거죠. 안 좋은 것이 계속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히려 곤혹스러운 것은 경제 지표가 최근에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는 거.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나마 어제보다 오늘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는 통화 정책의 기대 심리가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8월 말 9월 초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뚜껑은 정말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재정 절벽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 의사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미국에서의 전반적인 이슈는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똑같이 주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즉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든가요. 또 하나는 늘 시장에서 기본이 되는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가 핫 이슈입니다. 첫 번째 바로 말씀드렸던 대선과 맞물려 있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종목으로 보면 애플 컴퓨터의 사상체육과 행진 바로 두 가지 이슈가 미국 시장 이슈의 거의 전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경제 지표를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은 우리 얘기 나왔던 주택 지표가 그나마 계속 좋고요. 톨브라더스 주가 좀 잘 가고 있다. 이 정도가 이슈가 아닌가 싶네요.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은 사실은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버냉키 의장 잭슨홀 연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엘플의 실적이라든지 주택 지표 그리고 뭐 재정 전략 문제, 미국의 이슈는 이런 정도로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로존 얘기, 그리스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정상들끼리 만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일단은 뭐 긴축 시한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문제가 또 질질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조금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요.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긴축 이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그리스가 신청을 하겠다고 오늘 총리가 말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로존 회원국들이 어떻게 이거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랑 이슈들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10월 이전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오늘 아침에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카의 실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결론을 내겠다. 그때까지는 어떤 입장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이제 트로이카는 실사를 9월 5일에 그리스를 방문하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실사 보고서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9월 14일까지 재무부에서 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 중순이 되면은 그때 모든 이슈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 재밌는 거는 유로존의 이슈들이 전부 이 9월 중순에 모여 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존 실사 보고서, 그리스 실사 보고서 같은 거 이외에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결이 나오는 것도 9월 12일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FOMC 회의가 9월 12일에서 13일까지 예정돼 있고 그 농산물에 대한 이렇게 생산량에 대한 전망치 보고서가 9월 12일에 농무부에서 발표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9월 13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고 거기다가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9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굵직한 이슈가 9월 13일에 예정돼 있는 만큼 9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악재가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유로존 그 재정 위기 해결에 대한 그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유로존 문제 물밑에 계속 좀 잠겨져 있는 상황인데 9월 중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몰려 있네요.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뭐 9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한번 뭐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런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40포인트대 회복 시도입니다. 오늘 뭐 외국인에 따라서 개장 초에 매도를 하면서 야 이거 좀 시장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곧바로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시장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 자금이 단기성 자금 아니냐. 그래서 상황 나빠지면은 금방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 이학년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8월 이후에 들어온 자금의 절대 다수는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영국계 자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미국계는 자금이 또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에서 그 투기적인 자금이 때문에 언제라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소 중립적인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자금의 성격상이 언제라도 방향이 바뀌거나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돈은 뭐 썰물같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데 우리가 경험도 많이 하셨다시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 빠져나갈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한 징후는 정말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역시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외환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오늘 다시 1130원 이하대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단기적인 가장 큰 하지 이슈는요. 8월 말과 9월 앞서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월 12일, 13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요. 결국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결국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결국은 달러의 좀 약세적으로 흐름을 보일 것이고요. 그러면 원화의 강세에 대한 베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누가 말할 필요도 없는지 사실이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탈 필요는 없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선 1900선만 유지한다 그러면 주식 비중 70에서 80% 유지해도 무난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외인이 단기적인 선호도를 갖고 있는 자동차, IT 중심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베팅을 하신다면 화학주입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는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려 왔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철저하게 종목별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플렉스 같이 정말 말이 되는 주식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보니까 주가 좀 나름 급등하고 있는데요. SM과 YG 엔터테인먼트는 여타 그런 엔터테인먼트 중소형 기업들과는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기업이죠. 다만 오늘 딱 보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뭐 8, 9% 올라가니까요. 단기에 차익 실현하는 심리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조금씩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는 호텔 신라라든가요. 그리고 필라코리아. 그리고 시장이 항상 이럴 때 시장이 좀 잘 안 움직이고요. 조정받을 때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거의 뭐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영업력 이런 것들은 시장이랑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갑자기 다시 올라가는 시절이 되면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다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으로 좀 우리가 좀 균형감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과 관련해서 뭐 우세한 세력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 단기성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시각이 좀 주류인 것 같고요. 중소형주, 선별적으로 접근해라. 철저하게 종목별로 접근해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뭐니 해도 코스닥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전성시대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열흘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급상으로 봐서도 최근에 외국인도 사주고 또 국내 기관도 사주고 이전 흐름이랑은 수급상으로 좀 상당히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의 수급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임동찬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 7월 말에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요. 이렇게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량으로 순매수한 종목들을 정리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거는 기계 업종에 성광 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업종에는 컴투스, 위메이드가 있고 IT 부품 업종에서 인터플렉스, 실리콘웍스, 그리고 의료 업종에 메디포스트,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종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는데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상승폭이 비교적 적었던 종목은 게임주인 위메이드나 그다음에 의료주인 코오롱 생명과학과 메디포스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IT 부품주나 이 다른 동일한 업종 중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수급상으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스토리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추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IT 부품주에는 인터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5 관련주인 이녹스나 옵트론텍 있고요.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게임주 내에서는 JC 그리고 기계업종에서는 BHI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스토리로 긍정적인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7개 종목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아직은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미리 찾아서 매매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